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죠.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제 앞서 좀 말씀드린 내용부터 첫 뉴스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에 지금 정책 참고 자료에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의 동향을 기술한 사실이 지금 드러나서 보도가 됐고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이 안에 참고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또 이에 대해서 지금 언론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는 어떤 반응들을 하고 있는지 조성실 대표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이틀째 되는 날 경찰청에서 대외비 자료로 정책 참고 자료라는 것을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에서 단독 보도한 것에 따르면 여기에 주요한 내용들은 이태원 사고 관련한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요 단체 등의 반발 분위기, 온라인의 특이 여론, 그리고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세월호 관련 단체라든지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이 이것들과 관련해서 향후에 뭐 정권 퇴진이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는 경찰청법에 근거한 정보 수집 직무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관련 단체들에서는 공동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우선 정보의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거니와 이것은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실질적으로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문서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사찰이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라는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두 분은 이 지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특히 우려스러우신지 아까 경찰청법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관련된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이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네. 먼저. 우선 지금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그 정책 참고 자료라는 게 이제 대외비 문서인데요. 네. 이 자료 수집과 작성의 시점, 필요성 모두에서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압사 참사 관련해서 경찰청의 총체적 부실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고 사실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보고를 더 늦게 받았다라고 하는 점도 좀 충격적으로 와 닿는데 사고 원인 규명 수습에 총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에 이런 정보를 수집할 시간을 들였고 만들었다. 저는 이 행위 자체가 우선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경찰청의 내부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자료 이 발행의 시점을 놓고 보면 사고 이튿날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노력을 저는 이 할로윈 축제 3일 전에 사전 정보 보고로 충실히 올렸다면 뭐 이 정도 참사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경찰이 사전도 아닌 사후에 그저 정부 비판 여론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인력과 시간을 쏟았다는 것이 저는 문제로 보이고 필요성 면에 있어서도 실은 이제 직무 범위에 보면 국민의 권리를 해치거나 어떻게 보면 국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활동이나 행태에 대해서 뭐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어떤 생명이 위협이 된다거나 권리를 어떤 해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이 작성된 내용이 이제 사찰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그 정책 참고 내용을 보면 이 정부 부담 요인, 주요 단체 등의 반발 분위기, 온라인 특이 여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단체들의 뭐 활동 계획 그다음에 뭐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러한 단체들의 관계자를 뭐 미행했다거나 통신 감청을 했다거나 그렇게 하면 당연히 불법이고 그건 이제 불법 행위로서의 사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행위가 그런 불법 행위를 토대로 해서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작성된 내용을 보면 뭐 언론이나 단체의 홈페이지나 공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보도량 집계 등은 이제 품과 시간을 들여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 행위로서 수집이 된 거라면은 그건 불법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불법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내용으로는 그 사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는 판명하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네. 또 이런 보안 문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다. 어쨌든 가장 봅니다.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경찰청이 해야 할 일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맞습니다. 수습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예.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 가장 총력을 기울여야 기울여야 될 되는 때다. 부분도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정책- 더 국민들이 이제 비난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경찰청에서 무슨 경위로 이걸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게 정부에 대한 정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좀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네. 하는 것 같은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대통령실과 실에서도 여당에서도 좀 엄중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께서는? 네, 저는 방금 이제 신보라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황이 정부의 의도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속하게 애도 기간을 갖고 그리고 심지어 현장에서도 반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애도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초등 교사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블라인드 그런 사이트 같은 데에 왜 이렇게 애도를 강요하느냐라고 하고 또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관련한 애도를 표시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뭐 특정한 문구를 빼라든지 이런 지시들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발과 비판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장례 집례비나 이런 지원들을 뭐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나왔는데 이 문서에 실질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뭐 사후에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외부인들이 최대한 들어오지 않고 이제 유가족들만이 초기에 딱 모였을 때 빠르게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사고 수습이나 이런 데 용이하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걸로도 보도가 나오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게 정부의 지시가 먼저였는지 혹은 이거를 참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한 철학과 기조 속에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뭐 명실상부하게 상황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과 시민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경찰관이 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 하고 대통령과 정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경찰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찰 관련 법과 이제 관한 규정들이 타고 내려가면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정보 활동의 기본 원칙이 이제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 확인을 경찰관들이 수행할 수 있다. 예. 다만 아래와 같은 목적에 제한돼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네, 해주시죠. 그 중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뭐냐면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는 행위이고요. 네. 무엇보다 수집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제 법령이 위임한 규정에 우리가 명시하고 있는데 네.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이것과 그나마 유사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첩, 대테러 활동 등 국가 안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정보,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집회, 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 갈등과 다중 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정보, 도로교통의 위해 방지 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 전 읽어보면서 굉장히 눈물이 울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뭐 예를 들면 여러 시민단체의 동향을 수집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주체 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촛불 시위 했었던 데는 물론 시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최초로 이제 행사를 기획하고 집회 신고를 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다수가 모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정보 수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은 도로교통을 위해서 집회 시위 등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의 필요를 위해서 경찰이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많이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이거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고 그리고 사실 경찰력이 투입되더라도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외신 기자회견을 할 때 한덕수 총리가 저는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권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약간 진행 사항이 미진한 거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누가 물어야 되느냐고 묻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정권의 수뇌부가 뭐 이 정도의 사건 사고를 가지고 어디까지 정치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물으라는 거야. 그냥 사고 난 건데 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를 너무 여실히 한 장면으로 보여줬다. 그것도 국내 기자뿐만 아니라 특별히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하고 외신 기자들이 디제스터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참사에 대해서 정말 그냥 하나의 사고로 일축하면서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것이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을 넘어서 결국에 이 경찰이 자신이 갖고 위임되어 있는 경찰권을 무엇을 향해서 쓰고 있는가 이 부분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지금 있고 다른 것보다 정보 수집을 특히 그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맞습니다. 그 군중이 모이기 전에 할 이미 수 예상됐던 있었는 거니까요. 건데 그걸 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네네. 더욱더 그래서 그 화가 부분에 나시는 있어서 상황인 거죠. 정권에서 결국에는 이 경찰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그리고 경찰청장이나 용산경찰청장이 지금 경찰서장이 사고 이후에 1시간이 넘어서 1시간 반, 뭐 2시간 가까이서 보고를 받았다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지금 용산 쪽에 있는 대통령 관저라든지 주변에 시위 진압 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늦어졌다라는 추가 이제 뭐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마치 완성된 그림처럼 퍼즐 하나하나가 추가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마침 정보 수집 관련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 대상과 범위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이거는 뭐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가 정말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두 분이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법과 대통령령에 따라서 경찰의 정보 수집에 관한 직무의 범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이제 조항인데 사실 그간에는 뭐 민간단체나 이런 사찰 등이 민간인 사찰 이런 게 문제가 되었었고 그에 따른 이제 처벌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전직 경찰청장과 고위 간부들이 총선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을 했다고 해서 지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선 관료 조직에서도 사실상 사찰에 준하는 어떤 불법 행위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있을 거고 함부로 하기도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문건도 그런 불법 행위를 통해서는 수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보지만 지금 이 수집 정보에 대한 직무 범위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정보인데 저는 그 목적이 하나는 정보 수집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경찰청 같은 경우는 이제 집회 시위와 관련한 질서 유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수 시민단체의 어떤 집회 시위 계획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정부 비판적 단체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게 또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정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그 해석 자체가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러네요. 그게 결국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거고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해석의 용도로 활용하는 걸 그 해석까지 달아서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적시하는 것은 저는 그건 잘못된 행위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KBS 뉴스 속보가 잠시 예. 들어왔습니다. 합참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비행거리가 760km, 고도가 1920km, 속도가 마하 15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계속 또 들어오는 뉴스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정보 수집이 정치를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지금 예.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법으로는 지금 많이 마련을 해놓으려고 국내 사찰, 국가정보원의 뭐 국내 사찰이라든 이런 것도 지금 금지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그래서 경찰청도 하나의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력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 지원의 임무는 있지만 정보 수집의 목적 자체가 정부 지원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명백히 분리된 형태로 정보 수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위험하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청와대 사정 기능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의 그런 기능을 지금 이번에 경찰청에서 대응 문건으로 작성해서 올렸고, 이게 대외비 문건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 그러니까 이번 참사에만 작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정권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누적해서 작성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호하게 대통령이 지시가 아니었다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작성 지시를 했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정보 수집 및 사실 확인 절차에서 본인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수집하는 정보고 경찰관이라는 것을 적시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하에서 이것을 이제 제공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단체들에서는 그런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 사실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뭐 단체 이런 기관 내에서의 징계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정도의 규정만 지켜도 민간인 사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너무나 남용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정권이 들어섰냐에 따라서 바로 거기에 충성하는 형태의 외양을 보이는 것, 이거는 지양돼야 되죠. 네,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신의 사명을 정말 해내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을 모독하는 행위에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자, 앞으로도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가 처리되는지도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죠. 오늘 이제 지금 저희가 국가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속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해군이 지금 또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가한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관함식이라는 게 일단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거부터 좀 살펴보고 싶고, 보도가 나온 내용을 위주로 해갖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신보라 의원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이 6일 열리는데요. 우리 군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의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해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최신의 군수지원함인 소양함, 이 진해항을 출항해서 1일 군함식이 열리는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을 했고요. 대령을 함장으로 하는 소양함 승조원 137명이 이날부터 관함식 참가국 대원들과 체육 행사 등 다양한 친선 활동을 벌이며 교류에 나섭니다. 또 일본 도쿄만 일대에서 있을 인도주의적 차원의 수색구조 훈련과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 참여한 뒤 10일쯤 귀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관함식은 국가 원수가 자국 군함의 전투태세 등을 점검하는 해상 사열식으로 통치력이나 해군력을 과시하는 게 목적인데, 요즘에는 여러 나라가 외국 함정까지 초청을 해서 군사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 관함식에 한국
참석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좀 일었는데요. 그렇죠. 주최국 함정에 대한 경례하는 이제 국제 의식과 예. 이제 우길기 문제 때문입니다. 네. 관함식은 국가의 원수 등이 자기 나라의 군함을 검열하는 것인데요.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수장이 타고 있는 그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서 경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게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과 이 해상 자위함기가 있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그 우길기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거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과 국제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일본의 자위대 이 자위대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위대 행사에 지금 참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참석을 한다는 건 그쪽 국가에 대한 어떤 또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우길기 모양의 깃발이 걸린 그 함정에 이제 예를 갖춰야 되는 경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논란이 되고 있고요. 모두 지금 우리 사실 이거는 역사적인 양국 간의 관계 때문에 이제 오는 모든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뭐 반감이 큰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역사적 그런 사실 때문에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국내 정세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는 공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습니다. 보고요.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국내 안보라든지 국제 정세에 근거해서 관함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외교적인 스탠스라든지 그리고 정무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비루하다. 그리고 너무 조악한 수준의 설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근거는 한 두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우길기와 똑같은 모양 사실상 거의 동일하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양은 같고 균형이 약간 다릅니다.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느냐 정 가운데에 가까이 있느냐 이거의 차이인데 이거는 명백하게 우길기와 다르다라고 표명을 정부의 담당자들이 하는 것 자체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야 한다. 네, 더 솔직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설명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김대중 정권 때도 참여한 바가 있다. 노무현 정권 때도 우리 관함식에 이제 일본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관례들을 생각했을 때 참석을 한다는 건데 국제 정세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 당시에는 일본이 지난 과오들을 굉장히 총리가 책임지고 그랬죠. 사과하고 경색됐던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풀리면서 새로운 미래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자라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바탕하에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하는 것은 이제 정말 굴욕적이고 오히려 우길기의 한 일환으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저희가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릴 거고요. 뉴스 브런치 계속 뉴스픽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픽에서 저희가 지금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가한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 과연 무엇이 논란인지 지금 이제 우길기 관련 얘기를 조금 저희가 조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게 한 10년, 약 10년 정도의 간격으로 우리나라는 좀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일본 관함식에 이제 한국이 파견을 했었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한국 주최로 제주도에서 국제 관함식이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일본을 초청할 때 일본 측의 해상 자위대기 대신에 이제 일본 국기를 사용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반발해서 일본 해상 자위대는 우리가 진행한 국제 관함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권 차원에서의 이제 외교적인 혹은 뭐 이제 군사와 관련된 전략적인 이제 교통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명분이나 종합적 상황을 검토했을 때 사실 무리하게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는 옳지 않은 판단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저는 이제 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양국의 관계가 실은 경색될 대로 이제 경색이 그렇죠. 됐지만 네. 사실 이제 뭐 코로나 때문이라도 인력 뭐 인적 교류도 실은 많이 막아진 상태에서 이제 좀 그렇죠. 풀렸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북아의 어떤 외교 안보적 상황이나 지금 뭐 어제도 우리 해상 인근까지 침범해온 북한의 미사일 등의 그런 안보 위협을 고려했을 때 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당연히 제기되는 현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인적 교류가 이제 다시 생겨나는 시점에서 네. 외교 정복만 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에도 우리 국민들이 다 계시고 뭐 어떤 것이 되었건 간에 뭐 사건이나 사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교적 소통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적 행보로서 신중하게 이 사안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끊어진 관계를 일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어떤 방향에서 뭐 지금 한일 그 장관회담들은 하고 있지만 그렇죠. 실은 미국에서도 그 정상회담 아주 짧은 시간 했었잖아요. 그냥 거의 미팅에 그치는 네.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관함식에 국제 관함식에 이제 참석하면서 그런 외교 관계를 다지는 형태의 단계적 프로세스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다만 우리 정부도 일정 정도 국민적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신중히 이번 결정을 좀 내린 만큼 저도 일본도 이런 한국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걸 진중하게 좀 인식하고 양국 관계 개선에 좀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화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정 정도 우리 정부도 부담을 안고 내린 결정이잖아요. 네. 그런 방향에서 일본도 관계 개선에 좀 더 성의와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다 이제 뭐 국내 안보라든지 국제 정세라든지 외교 관계에서의 실리를 얻어야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방식에서는 서로 조금 의견이 다르신 것 같고 특히 그동안의 한일 관계가 지금 경색돼 있다는 걸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먼저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게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께서 그 부분을 한 말씀씩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저는 그 관계를 풀어가는 첫 무대로 이렇게 우길기 모양과 너무나 유사한 곳에 가서 우리가 관함식에 참석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외교 라인이 지금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혹은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이제 외교 수뇌부 혹은 정부의 각 대표들이 만나서 네. 화담을 하면서 한미일 공조라든지 한일 공조를 이제 대북 국면으로 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등한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실제 지금 외교적 라인이 아예 뭐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실은 한일 뭐 국방장관이랄지 외교장관 회의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또 참여를 하고 있고 실은 이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실은 우리 쪽의 입장이 충분히 좀 정리될 때까지 일본 측이 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었고 민간 어떤 합의의 어떤 결과물들을 좀 전달하려고 했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어떤 성의 있는 조처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화답하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런 단계를 밟아가서 한일 양국 정상회담을 좀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무대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에 따른 외교적 성과를 좀 장기적으로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한일 관계는 참 어렵고도 또 네.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잘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중에는? 중이다.